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민법 강의하는 정동근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잘 쉬셨어요. 또 이제 라이브 강의라 시간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방금 댓글 올라온 것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 라이브 강의가 처음인데 되게 재밌네요, 그죠? 제가 보기만 하다가 제가 강의를 하고 댓글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무슨 뭐 먹방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은 우리가 이제 OT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도움이 될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민법 체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법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주 거대한 정밀 기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라 수학을 잘하셨던 분들이 법도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수학 못했는데 막 이런 또 그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다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서 합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민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민법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사람 얼굴을 그린다. 공부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죠? 우리 실제 보면 어떻게 우리 뭐 미술 시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윤곽을 먼저 잡아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눈 부위 들어갈 부분, 뭐 코 부분, 뭐 입 부분, 귀 부분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벌써 어때요? 윤곽 할 때 이래도. 그죠? 그다음에 윤곽 잡는데 또 어때요? 이래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여기 눈썹도 그리고 그죠? 콧망울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입술 모양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죠? 귓볼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서 3회도.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눈썹도 조금 진하게 그려주고 있죠? 눈동자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코도 이렇게 틀을 좀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색깔도 입혀주고, 뭐 사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공부를 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그리고 그러죠. 그죠? 그럼 나중에 코는 여기가 그려져 있고, 그죠? 입은 여기가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괴물을 그리는 괴물을. 그래서 민법은 공부를 할 때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처음에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틀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바지가 꺼져나가서 전체적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내가 어때요? 공부를 반복할수록 뭔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 균형을 이루면서 공부가 돼야지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그 부분만 파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빵점짜리 공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법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 체계를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이 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냥 이야기 들으세요. 이야기.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아파트 사고 파는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아파트 팔 때 어떻게 하죠? 공인중개사한테 물건을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959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내놓으면 공인중개사가 그 물건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와가지고 뭐 좋은 물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봐볼까요? 집도 구경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좋습니다. 얼마에 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요. 공인중개사를 쏙 빼고 파는 사람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인 관계만 한번 봐보자고요.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매도인 A가 먼저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랬죠. 그래서 B가 어떻게 했어요? 조와 내가 그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안 쓰는 경우도 괜찮아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을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똑같은 사례로 공부할 건데 3월 1일 날 계약금 한 10% 정도 주죠. 그죠? 3천만 원 이렇게 4월 1일 날 중도금 그죠? 중도금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도금 주는 경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1억 5천, 1억 2천 그리고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먼저 주는 돈 선행한다고 그래요. 먼저 주는 돈이죠.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먼저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영수증 하나 받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우리나라 거래 간행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는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벌써 얼마 줬어요? 몇 천만 원, 몇억 원, 1억 5천을 주면서 영수증 하나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래 간행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돈을 매도인에게 안 줘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까지 치룰 때 등기 서류하고 이렇게 주게 되죠. 그죠? 네, 보관하는 것을 에스크로 제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죠. 그러고 나면 잔금 치룰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잔금 치르는 날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 A는 뭘 들고 와야 되냐면 등기 서류 들고 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A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등기필 정보라고 있고 해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걸 줘요.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 그러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을 집문서라고도 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들고 와야죠. 들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 그죠? 혹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냥 등기 서류.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매수인 B는 뭐 들고 오죠? 잔금을 들고 오죠. 그죠? 잔금 들고 와서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러지 만약에 A가 등기 서류는 안 들고 왔으면서 서류는 내일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줄게요. 잔금 먼저 주세요. 그러면 B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미쳤냐 그래야죠. 그죠? 왜? 돈만 주고 놨더니 들고 튀어버리면 어떡해요? 마찬가지죠. 그죠? B가 잔금은 안 주면서 등기 서류 먼저 주세요. 그러면 A도 미쳤냐 그래야죠. 미쳤냐를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용어로 항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죠. 그죠? 물론 실제 사례에서 뭐 잔금하고 등기 서류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지는 않죠. 근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통 어때요? 잔금 거기서 뭐 수표로 들고 오든지 뱅킹으로 싸주든지 그럴 때 등기 서류 가져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매도인 A는 잔금 받아서 가게 되고요. B는 등기 서류 받은 것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죠. 자, 이 등기 신청 절차도 역시나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청해라 그래요. 이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A가 귀찮죠. 그죠? 그래서 뭘 주냐면 위임장을 줘버려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줘버리면 B가 혼자 가더라도 매수인으로서 자기,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그래서 공동 신청이 돼요. 또 법무사한테 보통 맡겨버리죠. 그럼 법무사한테 어떻게 해요? 등기 서류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위임장 줘버리죠. 그죠? 그러면 법무사가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그렇게 해서 등기 신청하게 되잖아요. 역시나 뭐예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회가 어떻게 기재가 되냐면 자, 여러분 또 이것도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만 소유자가 A였다가 여기에다가 소유권 이전에서 소유자 B 이렇게 적게 돼요. 그리고 등기 원인은 여기가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매매, 증여, 뭐 상속 이런 식으로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등기를 하게 되면 전 소유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놔둡니다. 이렇게 놔둬요. 놔둬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B가 A로부터 매수해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B다. 그리고 이제 A는 소유자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고요. B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이란 게 자, 우리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물권의 하나예요. 자, 권리는 크게 보면 물권하고 채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물권은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것만 물권이다. 민법에서는 8가지 권리, 소유권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8가지 물권이 아니면 다 뭐다? 채권이다. 당분간은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소유권도 물권이란 말이에요. 물권이 여기는 발생했고 여기는 소멸했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우리는 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등기했을 때. 자, 보통 우리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죠? 이렇게 거쳐가지고 하나의 거래 관계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래 관계 있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민법 전체 체계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민법이 전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어쩌냐면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사회에 나오면 써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꼭 시험하고 관계없더라도 이 민법 공부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속칭 돈이 된다 그 뜻이에요. 돈이 된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현실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법률 용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책 같으면 우리가 2번 볼 필요도 없죠. 소설책은 어때요? 그냥 한 번 쭉 읽어도 어때요? 한 번 읽으면서 기쁘면 웃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바로 감정이입이 되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해설할 필요 없이 쭉쭉 읽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법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법률용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 용어에 따른 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재미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가끼리 사용을 하고 있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책도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는 없어요. 물론 점차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 이것 때문에 점차 좋아지기는 해요. 좋아지긴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이라는 것은 조금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농담도 있고 그래요.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법률 용어가 어려운데요. 이 법률 용어라는 게 뭐냐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소설책 같으면 A가 이 100번지 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률 용어에서는 A라는 매도인이 그러죠.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에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B가 3억 원에 사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3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에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법률 용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은 선이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잔금은 등기 서류와 동시에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자 B는 매수인은 동시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있다가 탁탁 막히는 거죠. 그죠? 막히는 건데 이런 법률 용어를 또 연습장에 뭐 10번씩 100번씩 써보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가랑비에 어쩌듯이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률 용어가 일상 용어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반복만이 살 길이다. 자주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계약이 언제 성립합니까? 이 사례에서요. 두 번째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누가? 매수인 B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말은요.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는 다르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청약 1번, 승낙 2번, 계약서 작성 3번, 그죠? 잔금 치른 게 4번, 등기가 5번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계약서 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언제냐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이때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보통은 승낙하면서 바로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1월 1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1월 2일 날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했다고요? 승낙했을 때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두계약도 계약인 거예요. 다만 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 서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이 계약서가 등기 서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등기 원인 서면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거의 100% 계약서 씁니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승낙이 있었으면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등기했을 때예요. 소유권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잔금을 다 치렀다 하더라도요. 등기 서류 받아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도 어떤 사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물권이 변동한다고 민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5번이에요. 이게 소유권 취득식이고 2번은 뭐라고요? 매매 계약이 성립은 2번 단계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봐보셔요. 자, 계약서를 작성해야만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형식을 요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이 쏟아지는데 요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당분간은 이런 말은 듣고 흘려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효식 계약 그러는 거고요. 잔금을 치러야만이 즉 돈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물건을 요한다. 그래서 요물계약 그래요. 이 요물이 이런 요물 같은 것 그 할 때 요물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요한다. 그래서 요물계약 그럴 텐데 우리는 요물계약도 아니에요. 그러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봐보시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단계가 있죠. 그죠? 이 단계를 구분해 보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빨간 분필이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자, 설명 때문에 제가 빨간 분필로 적어 볼게요. 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를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행위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있잖아요. 이 등기 서류 이렇게 넘겨주는 행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행위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합쳐가지고 법률행위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가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다. 또 법률행위는 계약이 있고 단독행위 있고 합동행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지금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법률행위 그러면 얼른 머릿속으로 직감적으로 딱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계약 생각해버려요. 앞으로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계약. 그런데 이걸 다시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나눠놨는데 왜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나눠놨느냐 그랬더니요. A가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요. B가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죠. 그죠? 그랬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인의 권리나 물건, 권리의 매매 계약 그래요. 매매 계약도 유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타인의 권리를 팔겠다는 매매 계약도 유효냐 그랬더니요. A는 1월 1일 날 계약했잖아요.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자기가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날짜는 며칠이죠? 5월 1일이죠. 그죠? 5월 1일이면 그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갑으로부터 그죠? A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5월 1일 날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되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이제 갑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안 팔겠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 그러죠?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약은 자유다. 자유 원칙. 계약 자유라는 것은 팔지 말지 내 마음이고 얼마에 팔지도 내 마음이고요.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도 내 마음이고 누구에게 팔지도 내 마음이지 국가에서 정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안 팔겠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자, 안 판다고 그러니까 위조로 A가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일단 위조로 등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위조 방지를 위해서 아까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A, B 공동으로 등기소 출석해서 그것도 너가 진짜 소유자라고 그러면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 다 내봐. 서류 다 내봐. 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위조로 등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100만 건, 1000만 건에 한 가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조 서류로 등기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B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B는 어때요? 자기가 매수할 때 등기부 열람해 봤겠죠?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A라고 돼 있으니까 믿고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이번에도 뭐 뉴스에서
며칠 전에도요. 이게 나왔었는데, 한참 지났어요. 한 5년도 넘었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이제 신문기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 했던 이우락 씨,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권력이 이렇게 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우락 씨도 아니고, 이우락 씨의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국유지나 뭐나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린 게, 지금 시가로 한 1조 원 정도 돼버렸어요. 1조 원 정도? 그런데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 놓은 것을 후손들이 그때도 팔아먹고 후손들도 팔아먹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막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위조 서류에 의했다는 것이 밝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무권리자죠. A는 무권리자죠. 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또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우리는 등기부로 누가 권리자임을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로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다 공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과목에 부동산 공시법 있죠? 공시가 뭐예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전부 보여준다고 그래서 두 가지 합쳐가지고 공시법 그러는 거예요. 근데 B가 어떤 사람이죠? 이 공시된 공적장부 등기부를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은 사람, 공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신한 거에 대해서 힘을 주냐? 안 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신력 부정 그래요. 우리나라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강의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등기부를 못 믿네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뭘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믿을 거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B 입장이 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A 입장이 돼보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갑 입장이 돼보세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이 서류를 위조해 간 것을 알려고 하려면 자기가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자기 등기부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사는 일도 바쁜데 여러분 자기 등기부 열람해 보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해보세요.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에 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먹었을 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제도가 어디가 있느냐 이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A는 위조했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갑도 잘못이 없고 B도 잘못이 없죠. 그러면 둘 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이 하나인데 둘 다 보호하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마다 달라요. 고민하다가 독일 같은 나라는 등기부를 믿은 B를 보호해요. 공신력 인정해요. 보호하는 대신에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믿은 사람 희생하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공신력 부정 그랬죠.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 뉴스도 뭐였어요? 나중에 매수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범죄자로서 권리자가 아니란 게 밝혀져 버렸죠,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 교도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댓글을 읽어봤더니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이런 제도가 어디가 있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설명 드려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다. 왜 어쩔 수 없어요? 둘 다 보호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기부를 믿은 자 희생하에, 그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B는 A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매매대금 줬던 거 있죠? 그것을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얘가 다 소비하고 교도소 들어가 있고 그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시쳇말로 독박 쓰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뭐 1000만 건, 2000만 건 거래할 때 어쩌다가 한번 나오냐 마냐 하는 정도의 확률로 따지면,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공신력 부정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자, 민법이라는 이거 제가 전부라고 그랬는데 민법 시험 문제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하얀 분필 사례 있죠. 그죠? 이 하얀 분필 사례를 가지고요. 자, 노란 분필로 써진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빨간 분필로 써진 결론을 물어보는 게 민법 시험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로도 나왔는데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 유효를 했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도 유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은 반드시 자기 소유물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O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나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권리가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했다. 그래봤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공신력 부정. 이런 것들을 결론을 물어보는 게 민법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게 민법의 전체 체계예요. 체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을 봐보세요. 누가 나와요? A하고 B, 갑하고 을이 나오죠. 그죠? 국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이게 2차 과목에 있는 법과목하고 다른 점인데요. 민법은요. 등장인물이 갑하고 을, A하고 B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사법이라고 그러고 민법은 사법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2차 과목이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니라 2차 과목은 전부 공법에 속해요. 세금을 옆집 사람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받는 거지. 등기 신청하러 옆집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기관인 등기소 가서 하잖아요. 그죠? 건축허가 시청, 구청, 건축허가 가서 받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제재 가는 게 어디예요? 구청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공사법 이원체계다 이러는데요. 법 원리가 다른 게 민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약 자유원칙 그랬죠? 계약 자유원칙. 사적 자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자유의 방점이 있어요. 자유의 방점. 그런데 공법에서는 자꾸 규제를 가하더라 그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계약 자유주의 국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 토지에 내가 100층, 200층 건물을 짓건 말건 내 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어때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그 토지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로 제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 여기는 단독주택을 지어야 될 땅,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주택은 지을 수 없고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될 땅,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개발 안 되는 땅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해버리죠. 그죠? 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바로 공공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에요. 뭘 하지 마라. 제한이다. 그래서
법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 가잖아요. 강남 사거리 가면 거기 삼성타운이 있잖아요. 삼성타운. 여기가 이제 교보빌딩, 여기가 역삼동 쪽이죠. 그러면 삼성타운이 있는데 삼성타운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모양 빠지게 토지 모양이 돼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인데 여기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억만금 준다고 해도 안 팔았어요. 이 건물주가. 그래서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빼고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게 바로 계약 자유 원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요. 안 판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자, 강남구나 서울시에서 혹은 국가기관에서 여기다 연구소나 혹은 강남구청을 짓겠다 해서 팔아라 그런데 안 팔면 어떻게 해버리죠? 공법은 깡패란 말이에요. 그죠?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어떻게 하죠? 강제로 수용해버리죠. 수용해버리죠? 수용해서 강제로 뺏어가 버린다고. 물론 보상금을 주는 거죠.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공성 때문에. 근데 민법, 사법에서는 팔아라 근데 안 판다고 수용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물론 자유를 방임하지는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약 거래하는 계약은 해봤자 무효다. 그런 제한은 있어요. 제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법과 비교했을 때 사법인 민법은 계약 자유다. 그래서 국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2차 과목은 전부 국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는 항상 갑하고 을, A하고 B. 그런데 주로 우리 시험 문제는 갑하고 을로 나오거든요. 갑을만 공부하시는데 제가 도입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A하고 B라고도 이야기를 드려요. 이렇게 자꾸 혼용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게 민법의 전부인데요. 이게 글로써 옮겨지면 민법 체계를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민법 체계가 그려지는지는 다시 또 10분 쉬었다가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0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